덫에 걸린 짐승은 사람 손을 물지 은혜를 갚지는 않는 법이다. 한겨울 눈 덮인 산속에서 흰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울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하나가 그 앞에 쪼그려 앉았지요. 살려보내면 손해요. 팔면 며칠 양식이 나올 짐승이었지요. 그런데 그날 밤 눈발이 몰아치는 살인문 앞에 낯선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광문수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나이는 24, 부모를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총각이었지요. 산 아래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사가 비가 새고 벽은 바람이 숭숭 드나들었지요. 문수는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습니다.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면 겨우 하루 끼니가 나왔지요. 살림은 가난했지만 그 마음만은 티 없이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길에서 다친 새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지요. 굶주린 개가 따라오면 제 밥을 덜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문수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저 총각은 사람이 너무 물러 터졌어. 저래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고. 하지만 문수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앞가림 하나 못하는 놈이 남 욕할 처지는 아니지요. 그저 허허 웃으며 지게를 고쳐 맬 뿐이었지요. 문수에게는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낡은 삼배 주머니 속에 든 작은 나무 빗이었지요. 돌아가시던 날 어머니는 그 빗을 문수 손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문수야,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은 팔지 말 거라. 남에게 모질게 굴면 그 모진 게 언젠가 제게로 돌아온단다. 문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지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남을 속이거나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첫눈이 내리자마자 온 산이 하얗게 얼어붙었지요. 나무를 해도 팔리지 않고 쌀독은 자꾸만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문수는 아침마다 산에 올랐지요. 오늘은 마른 삭정이라도 한 짐 해와야 저녁을 먹지. 혼잣말을 하며 눈길을 헤치고 올라갔습니다. 하얀 입김이 연기처럼 피어올랐지요. 발밑에서 눈이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냈습니다. 문수의 집은 그렇게 가난하고 고요했지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데 없는 외로운 총각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겨울 그 집에 아무도 예상 못한 손님이 찾아들게 됩니다. 그 손님이 문수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 그때는 누구도 몰랐지요. 마을에는 황판돌이라는 토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아래 너른 기와집에 사는 부자였지요. 마을 논밭의 절반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수가 나무를 하는 그 산까지도 제 것이라 우겼지요. 나이는 50줄, 배는 남산만 하고 목소리는 우렁찼습니다. 사람들이 굽신거리면 그게 당연한 줄 아는 위인이었지요. 이 산의 나무 한 짐에도 다 임자가 있는 게다. 황판돌은 문수를 볼 때마다 눈을 부라렸습니다. 내 놈이 해가는 나무가 다 내 산에서 나온 것이렸다. 그러니 나무 값의 절반은 내게 바쳐야 마땅하지. 문수는 어이가 없었지요. 어르신, 이 산이 어찌 어르신 것입니까? 조상대대로 마을 사람 누구나 오르던 산인뎁쇼. 그러자 황판돌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를 하느냐. 관가에 문서가 있고 도장이 찍혀 있거늘. 천한 놈이 감히 내 앞에서 눈을 치켜뜨는 게냐. 문수는 더는 대꾸하지 못했지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이 문서를 가진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황판돌은 그렇게 온 마을을 제 소나귀에 쥐고 흔들었지요. 빚을 놓고 이자를 붙이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았습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그 집 종이 되어 부려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또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맞서지는 못했지요. 황부자한테 밉보이면 이 마을에서 못 살아. 다들 그렇게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그해 겨울 황판돌이 문수를 불렀지요. 내 아비가 살아생전 내게 진 빚이 있다. 문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버지가요? 그런 말은 들은 적이 없는뎁쇼. 죽은 놈이 말을 하겠느냐. 황판돌은 종이 한 장을 흔들어 보였지요. 여기 내 아비 손도장이 찍혀 있다. 쌀 20섬이니라. 문수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았지만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쌀 20섬이라니요. 저는 그런 빚을 모릅니다. 모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황판돌은 느긋하게 수염을 쓸었지요. 올해 안에 갚지 못하면 내 집과 몸으로 갚아야 할 게야. 그러니 알아서 하렸다. 문수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 한 채뿐이었지요. 쌀 20섬은 평생 나무를 팔아도 만질 수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날 밤 문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남긴 나무 빗을 만지작거리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찌 이런 억지를 당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바람만 벽 틈으로 서럽게 울고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문수는 그날도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랐지요. 빚 걱정의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랐을 때였지요.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낑낑 애처롭게 우는 소리였지요. 문수는 소리를 따라 눈밭을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밭 한가운데 흰 여우 한 마리가 덫에 걸려 있었지요. 앞발이 쇠덫에 물려 피가 흥건했습니다. 여우는 문수를 보고도 도망치지 못했지요. 그저 커다란 눈으로 문수를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슬프던지 사람의 눈 같았지요. 문수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저 여우를 잡아 팔면 며칠 양식은 나올 텐데, 가죽만 벗겨도 제법 값을 쳐줄 텐데. 그런 생각이 스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여우의 그 슬픈 눈을 보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도 나처럼 덫에 걸린 신세로구나. 문수는 조심스레 다가갔지요. 여우는 이빨을 드러내며 몸을 떨었습니다. 무서워 말거라. 해치지 않으마. 문수는 낮은 목소리로 여우를 달랬지요. 그리고 조심조심 쇠덫을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우가 놀라 몸부림쳤지만 문수는 손을 놓지 않았지요. 조금만 참거라. 이제 곧 풀어주마. 한참을 씨름한 끝에 마침내 덫이 벌어졌습니다. 여우는 다친 발을 절뚝이며 눈밭으로 빠져나왔지요. 문수는 제 옷고름을 찢어 여우의 발을 싸매 주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어서 가거라. 여우는 몇 걸음 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그 커다란 눈이 문수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슨 말을 하려는 듯 했지요. 어서 가래도. 또 덫에 걸리지 말고. 문수가 손을 내젓자 여우는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흰 여우는 눈보라 속으로 사라졌지요. 그 뒷모습이 눈밭에 하얗게 녹아들었습니다. 문수는 빈 지게를 쥐고 돌아섰지요. 오늘도 빈손이구나. 저녁은 또 굶겠구먼. 허탈하게 웃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따라 눈이 그칠 줄을 몰랐지요.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문수가 찬밥 한 술로 저녁을 때우고 있을 때였지요. 밖에서 살인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이 외딴 집에 누가 왔단 말입니까? 문수는 이상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눈발이 몰아치는 살인문 앞에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무명치마에 눈을 잔뜩 뒤집어 쓴 채였지요. 낯빛은 눈보다 희고 눈매는 서늘하니 고왔습니다. 문수는 저도 모르게 입을 벌렸지요. 뉘신데 이 밤중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인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불빛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맑았지요. 하룻밤만 처마 밑을 빌려주실 수 있을는지요. 문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이라고는 방 한 칸에 부엌 하나가 전부였지요. 내놓을 이부자리도 대접할 음식도 변변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추운 밤에 사람을 내칠 수는 없었지요. 누추하지만 얼어 죽는 것보다야 낫겠지요. 어서 드십시오. 문수는 여인을 방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마른 삭정이를 짚었지요. 방 안에 온기가 돌자 여인의 얼굴에 핏기가 돌아왔습니다.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문수가 조심스레 물었지요. 채련이라 하옵니다. 여인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부모도 집도 잃고 떠돌던 신세이지요. 문수는 그 말에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도 부모 없이 홀로 사는 처지입니다. 딱한 사정이 남 같지 않군요. 그날 밤 채련은 문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문수는 방을 내주고 부엌에서 웅크려 잤지요. 찬 부엌 바닥에서 밤새 몸을 떨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집 안에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니 외로움이 덜했지요. 딱 한 사람이니 며칠 몸이나 녹이고 가게 해야겠구먼. 문수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눈은 그쳤지만 채련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와 밥을 짓고 집안을 쓸고 닦았지요. 문수가 산에서 돌아오니 집안이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반들반들하고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났지요. 이걸 다 어찌하신 겁니까? 문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채련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요. 하룻밤 신세를 졌으니 밥이라도 지어드려야지요. 문수는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이었지요. 그날 이후 채련은 자연스레 문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문수는 나무를 하고 채련은 살림을 했지요. 가난한 오두막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인심이란 게 참으로 야박하지요. 채련이 문수의 집에 산다는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말을 지어냈지요. 글쎄, 그 가난뱅이 나무꾼 집에 웬 여자가 들어왔대. 어디서 굴러온 윈지도 모르는 여자라던데. 밤중에 눈밭에서 나타났다며? 사람이 맞긴 한 거야? 수군거림은 점점 험한 말로 바뀌어 갔습니다. 문수가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지요. 저 총각, 여우한테 홀린 거 아니야?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자를 들이니 수상해.
문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채련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요. 이웃에 사몰래라는 노파가 하나 살았습니다. 문수를 어릴 적부터 봐 온정 많은 할머니였지요. 어느 날 사몰래가 문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문수야, 내 하나 물어보자꾸나. 그 색시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라던가. 문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지요. 눈보라 치던 밤에 길을 잃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부모도 집도 없이 떠돌던 딱한 처지라 하더군요. 사몰래는 한참을 문수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살아보니 말이다. 사람 인연이란 게 다 하늘이 맺어주는 게야. 내가 그 색시한테 잘하면 그 색시도 내게 잘할 게다. 허나 마을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는 말거라. 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저는 채련이를 믿습니다. 사몰래는 흐뭇하게 웃으며 문수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다. 그런데 문수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지요. 채련이 밤마다 잠시 집을 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문수가 잠에서 깨어보면 채련이 없었지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조용히 돌아오곤 했습니다. 문수는 궁금했지만 차마 묻지 못했지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캐물어서 뭐 하겠나.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밤이었습니다. 문수가 잠결에 눈을 떠보니 또 채련이 없었지요. 문득 걱정이 되어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달빛이 눈밭을 하얗게 비추고 있었지요. 그런데 저 멀리 눈밭 위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문수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요. 분명 채련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채련은 산 쪽을 향해 무언가에게 절을 하고 있었지요.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그 앞에는 아무도 없었지요. 그저 텅 빈 눈밭과 시커먼 산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문수는 이상한 마음이 들었지만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지요. 무슨 기도라도 올리는 게지. 딱 한 사람이니 오죽 빌 게 많으랴.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채련은 여느 때처럼 밥을 짓고 있었지요. 문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채련을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렸지요. 그 무렵 문수의 형편에 신기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르면 마른 삭정이가 유난히 잘 눈에 띄었지요. 다른 날 같으면 반나절을 헤매도 못 찾을 것들이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문수의 나무만 유독 잘 팔렸지요. 어허, 이 집 나무가 화력이 좋아. 매번 이 총각 걸로 사야겠어. 사람들이 서로 문수의 나무를 찾았습니다. 쌀독은 어느새 그득하게 채워졌지요. 문수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요즘 들어 어찌 일이 이리 잘 풀리누. 그저 신기하게 여길 뿐이었지요. 하루는 문수가 산에서 다리를 헛디뎌 굴렀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흰 무언가가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문수의 몸이 나뭇가지에 걸려 멈췄지요. 문수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위에 작은 짐승 발자국이 찍혀 있었지요. 문수는 고개를 갸웃하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채련이 문 앞에 서 있었지요. 그런데 채련의 옷자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눈밭을 헤치고 온 사람처럼 말이지요.
채련이 어디 다녀왔소? 문수가 묻자 채련은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문 앞에서 서방님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문수는 더 캐묻지 않았지요. 다만 채련의 손목에 난 붉은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못 보던 상처였지요. 손목은 왜 그러오? 어디 다쳤소? 채련은 얼른 소매자락으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오래된 흉터이니 마음 쓰지 마셔요. 문수는 이상하다 여겼지만 더는 묻지 않았지요. 그렇게 문수와 채련은 한 지붕 아래 정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나날이었지요. 문수는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사는 재미를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채련이 지어주는 밥을 먹고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채련이 나 같은 가난뱅이 곁에 있어 줘서 고맙소. 문수가 진심으로 말하자 채련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서방님은 가난해도 마음이 부자이신 분이지요. 저는 그 마음이 좋아 여기 머무는 것이랍니다. 그 말에 문수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정이 쌓여갔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지요.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고 곡식은 누렇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물마저 말라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십리 길을 오갔지요.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몹쓸 병까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열병으로 앓아눕기 시작한 것이지요. 의원도 없는 산골이라 그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앓는 아이를 안고 울부짖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아이가 다 죽어가오. 마을에는 곡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밤마다 앓던 아이들의 머리맡에 누군가 약초를 놓고 갔습니다. 깊은 산속에서만 자라는 귀한 약초였지요. 그 약초를 다려먹은 아이들이 하나둘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까닭을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대체 누가 이 귀한 약초를 구해다 놓았을꼬? 이런 약초는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벼랑에나 있는 것인데. 하지만 아무도 그 은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문수 역시 그 은인이 제 아내인 줄은 까맣게 몰랐지요. 채련은 밤마다 홀로 산을 올라 약초를 캐왔습니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 조용히 아픈 아이들을 찾아다녔지요. 제 손목이 가시에 긁혀 피가 나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마을을 돌보았을 뿐이지요. 가뭄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밤 마른 하늘에 난데없이 먹구름이 몰려들었지요. 그러더니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타들어가던 논밭이 촉촉이 젖어들었지요. 사람들은 마당으로 뛰쳐나와 하늘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을 살리셨구나. 이제 살았다. 이제 곡식을 거둘 수 있겠구나. 가뭄이 물러가고 병든 아이들도 다 나았지요. 마을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그 뒤에 채련의 남모를 정성이 있었음은 오직 산신령만이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무렵부터 문수를 향한 마을의 눈길도 조금씩 달라졌지요. 그 색시가 들어온 뒤로 이 집에 복이 붙었어. 재수 없다 흉보던 게 다 부끄럽구먼. 수군거림은 어느새 부러움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그렇게 마을 속에 스며들어 갔지요. 하지만 이 조용한 행복을 시샘하는 자가 있었지요. 바로 마을의 토호 황판돌이었습니다. 어느 날
황판돌이 문수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빛 독촉을 하러 가는 길이었지요. 그때 마침 채련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황판돌은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저 여인이 대체 누구란 말이냐? 곁에 있던 하인이 굽신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 나무꾼 광문수의 집에 들어온 색시라 하옵니다. 황판돌은 침을 꿀꺽 삼켰지요. 이 산골에서 저리 고운 여인은 처음 보았습니다. 낯빛은 배고 같고 자태는 눈 속에 핀 매화 같았지요. 저런 여인이 어찌 저 거지 같은 나무꾼 집에 있단 말이냐. 황판돌의 눈에 탐욕이 이글이글 타올랐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채련을 손에 넣을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황판돌이 문수를 제 집으로 불렀습니다. 내 아비의 빚, 아직 갚을 방도를 못 찾았느냐. 문수는 고개를 숙였지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20섬은 도저히. 그렇겠지. 내 형편에 어림도 없는 일이지. 황판돌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헌데 말이다. 내 좋은 술을 하나 일러주마. 내 집에 사는 그 색시를 내게 넘기거라. 그러면 빚을 몽땅 없던 일로 해주마. 문수는 제 귀를 의심했지요. 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못 알아들었느냐? 그 색시를 내게 바치란 말이다. 황판돌의 얼굴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어차피 내 형편에 여자를 건사할 처지도 못 되지 않느냐. 그 색시도 부잣집에 들어오면 호강할 것이고, 너는 빚을 벗으니 이거야말로 서로 좋은 일이 아니냐. 문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요. 어르신, 사람을 어찌 물건처럼 사고 판단 말입니까? 채련이는 제 아내나 다름없는 사람입니다.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황판돌의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이놈이 감히 내 뜻을 거스르는 게냐. 천한 나무꾼 주제에 겁도 없구나. 좋다. 그렇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빚 20섬을 갚아라. 단 한 톨이라도 모자라면 내 집이며 몸이며 다 내 것이 될 게다. 그때는 그 색시도 결국 내 손에 들어오게 되겠지. 문수는 이를 악물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채련이를 지키고 싶은데 저는 힘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온 문수는 차마 채련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채련은 이미 문수의 어두운 낯빛을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서방님, 무슨 근심이 있으신지요? 문수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요.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요. 채련은 더 묻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깊고 서늘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지요. 그날 밤 문수는 또 잠에서 깨었습니다. 역시나 채련의 자리가 비어 있었지요. 문수는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채련이 눈밭에 서 있었지요. 이번에는 문수가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채련이 이 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오? 채련은 흠칫 놀라 돌아보았지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제게는 감춰온 사연이 하나 있사옵니다. 문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무슨 사연이요? 무슨 사연이든 나는 그대를 탓하지 않겠소. 채련은 잠시 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의 물기가 어렸지요. 오늘은 아니 되옵니다. 때가 되면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다만 이것만은 믿어주셔요. 제가 이 집에 온 것은 결코 서방님을 해치려 함이 아니랍니다.
문수는 채련의 손을 꼭 잡았지요. 나는 그대를 믿소.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것이요. 채련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방님. 그 말씀 하나면 되었어요. 그러고는 문수의 손을 가만히 놓았지요. 이제 그만 들어가 쉬셔요. 저는 곧 따라가겠어요. 문수는 못내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황판도의 하인들이 문수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빚을 갚지 못하니 집을 압류하러 왔다. 문수는 깜짝 놀랐지요. 아직 올해가 다 가지도 않았소. 어찌 벌써 이러시오. 주인 어른의 분부시다. 잔말 말고 비켜라. 하인들은 문수를 밀치고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간을 부수고 방을 헤집었지요. 그러다 한 하인이 채련의 팔을 우악스레 붙잡았습니다. 이 색시는 주인 어른께 데려가라 하셨다. 문수는 미친 듯이 달려들었지요. 이 손 놓지 못하겠소. 채련이한테 손대지 마시오. 하지만 여럿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인들은 문수를 마당에 내동댕이 쳤지요. 문수는 눈밭에 나뒹굴며 피를 토했습니다. 채련이. 채련은 끌려가면서도 문수를 돌아보았지요.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절망도 없었지요. 오히려 문수를 안심시키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몸성이 계셔요. 이 일은 곧 끝날 것이니 마음 놓으셔요. 그 말을 남기고 채련은 황판돌의 집으로 끌려갔지요. 문수는 눈밭에 엎어져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내가 못나서 그대를 지키지 못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요. 세상이 온통 캄캄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문수는 그 길로 황판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리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요. 채련이를 돌려주시오. 제발 채련이를 돌려주시오. 하지만 대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참 만에 하인 하나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주인 어른께서 얼씬도 못하게 하라 하셨다. 썩 꺼지지 못할까. 어디 천한 것이 행패냐. 문수는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채련이 없이는 못 사오. 문수는 대문에 매달려 밤새도록 애원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밤이었습니다. 문수의 몸은 눈에 파묻혀 얼어붙어 갔지요. 그래도 문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다 못한 하인들이 몰려 나왔지요. 그들은 문수를 몽둥이로 사정없이 두들겨 팼습니다. 이래도 안 갈 테냐, 이래도. 문수는 눈밭에 쓰러진 채 매를 맞았지요. 입에서 피가 흐르고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문수는 기어이 몸을 일으켜 다시 대문을 붙들었지요. 채련이만 돌려주면 나는 무슨 짓이든 하겠소. 그 모습이 어찌나 처절하던지요.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 저러다 정말 죽겠어. 황부자도 너무하지. 어찌 저리 모진 짓을. 하지만 누구도 감히 나서서 문수를 돕지는 못했지요. 결국 문수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 대문 밖에 내던져졌습니다. 눈밭에 나뒹구는 문수의 몰골은 처참했지요. 이제 문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도 몸성한데도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문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찌 살아야 합니까? 그 울음소리가 눈 덮인 산골에 서럽게 울려 퍼졌지요. 한편 황판돌의 집으로 끌려간 채련은 골방에 갇혔습니다. 황판돌은 그날 밤 술상을 차려놓고 채련을 불렀지요. 자, 이제 너는 내 사람이 되었느니라. 저 거지 나무꾼이랑 있고 여기서 호강하며 살 거라. 채련은 방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허, 어찌 대답이 없느냐? 부끄러워 그러느냐? 황판돌은 희죽거리며 채련에게 다가갔지요. 그런데 채련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을 본 황판돌은 흠칫 뒤로 물러섰지요. 채련의 두 눈이 등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정녕 저를 취하고자 하십니까?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서늘했지요. 황판돌은 어쩐지 등골이 오싹했지만 애써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 너는 이제 내 것이니라. 채련은 스산하게 웃었지요. 남의 것을 빼앗는데 익숙한 분이시군요. 땅도 곡식도 사람까지도 모두 빼앗아 오셨지요. 허나 어르신, 세상에는 빼앗아서는 아니 될 것이 있는 법입니다. 황판돌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인이 대체 무엇을 알고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까? 이 인연이 어디서 요망한 소리를. 그 순간이었지요. 방 안의 등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방을 뒤덮었지요. 황판돌은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걔 누구 없느냐? 불을 켜라, 불을 켜.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지요. 집 안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채련의 목소리가 울렸지요. 어르신은 오늘 사람이 아닌 것을 다 마셨습니다. 저는 저 산을 지키는 자이지요. 눈 오던 날 어르신의 덫에 걸려 죽을 뻔했던 흰 여우가 바로 저랍니다. 황판돌은 벌벌 떨었습니다. 여우라니 무슨 헛소리를.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빛이 떠올랐지요. 그것은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황판돌의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지요. 살려주게. 내가 잘못했네. 제발 살려주게. 황판돌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지에 오줌을 지를 만큼 겁에 질렸지요. 채련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랍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죄로 무너지실 것이니까요. 그 말과 함께 방문이 스르르 열렸지요. 찬 바람이 훅 밀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흰 그림자 하나가 바람처럼 빠져나갔지요. 황판돌은 넋이 나간 채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황판돌의 집에는 흉한 일이 잇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곳간 문을 열어보니 쌀이 죄다 썩어 있었지요. 멀쩡하던 곡식이 하룻밤새 시커멓게 문드러진 것입니다. 황판돌은 눈이 뒤집혔지요.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빈 문서를 넣어둔 괴짝을 열어보니 문서가 모두 재가 되어 있었지요. 남의 땅을 빼앗은 증서도 사람을 종으로 삼은 계약서도 몽땅 타 버렸습니다. 불을 지른 흔적도 없이 종이만 하얗게 재로 변한 것이지요. 황판돌은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관가로 몰려갔지요. 황판돌이 우리 땅을 억지로 빼앗아 갔소이다. 없는 빚을 씌워 우리를 종으로 부렸소. 문서가 사라지자 황판돌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되레 그동안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났지요. 고을원님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황판돌이 남의 땅을 가로챈 일. 없는 빚으로 사람들을 괴롭힌 일이 모두 밝혀졌지요. 문수 아버지의 빚 문서도 애초에 거짓으로 꾸민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원님은 크게 노하여 황판도를 잡아들였지요. 내 이놈, 그동안 백성의 고혈을 빨아왔구나.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고 그 죄를 엄히 받으렸다. 황판돌은 형틀에 묶여 곤장을 맞았습니다. 빼앗은 재산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지요. 그 많던 곳간은 텅텅 비었습니다. 기와 집도 남의 손에 넘어갔지요. 황판돌은 하루아침에 알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지요. 남의 것 빼앗아 쌓은 재물이 하룻밤새 물거품이 됐구먼. 제 욕심에 제가 걸려 넘어진 게지. 황판돌은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마을을 떠났습니다. 떠나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요. 한때 온 마을을 벌벌 떨게 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빼앗는 데만 익숙했던 자의 끝은 그러했지요. 남의 것을 탐하던 손은 결국 제 것마저 놓치고 말았습니다. 황판돌이 몰락하자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제 논밭을 되찾았지요. 종으로 끌려갔던 이들도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빚에 눌려 숨죽이던 마을이 활기를 되찾은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구먼. 그 못된 황부자가 어찌 하루아침에 절이 됐을꼬. 필시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야. 하지만 그 진짜 까닭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썩어버린 곡식도 제가 된 문서도 모두 채련의 조화였음을 짐작조차 못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한 가지를 궁금해했지요. 그런데 곽서방네 색시는 어찌 됐다나. 황부자한테 끌려갔다더니 통 소식이 없어. 곽서방도 그 뒤로 알아누웠다던데 딱하기도 하지. 마을 사람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한때 손가락질하던 그 입들이 이제는 문수를 염려하고 있었지요. 세상 인심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채련을 잃은 문수는 시리에 빠져 지냈습니다. 며칠을 곱기도 끊고 알아누웠지요. 몽둥이에 맞은 상처가 골마 몸이 불덩이처럼 끓었습니다. 그래도 문수는 오직 채련 생각뿐이었지요. 채련이는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 몹쓸 자의 손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문수는 눈만 감으면 채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끌려가면서도 자신을 안심시키려던 그 눈빛이 사무쳤지요. 밥알 하나 넘기지 못한 채 문수는 자꾸만 여위어 갔습니다. 이웃 사몰네가 죽을 쑤어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네.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나. 문수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지요. 할머니, 저는 채련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몰네는 문수의 손을 잡고 한참을 달랬습니다. 그때였지요.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살인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문수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앞에 채련이 서 있었지요. 눈처럼 하얀 무명옷을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채련이 아니요. 문수는 맨발로 뛰어나가 채련을 붙들었지요. 살아 있었구려, 무사했구려. 채련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서글픔이 배어 있었지요. 서방님, 이제 모든 것을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채련은 문수를 방으로 이끌었지요.
사몰래도 곁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서방님, 저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문수는 어리둥절했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사람이 아니라니. 채련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 오던 날 덫에 걸려있던 흰 여우를 기억하시는지요? 서방님께서 제 옷고름을 찢어 발을 싸매 주셨지요. 문수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 여우가 설마 그대란 말이오? 채련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러고는 소매자락을 걷어 손목을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흉터가 선명했지요. 이 흉터가 바로 그날 덫에 물린 자리랍니다. 문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사라지던 일도 신기하게 풀리던 일들도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지요. 산에서 굴러떨어질 때 자신을 구한 흰 그림자도 나무가 잘 팔리고 삭정이가 잘 눈에 띄던 일도 모두 채련이 몰래 도운 것이었습니다. 문수는 채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대가 여우든 사람이든 나에게는 오직 채련이일 뿐이요. 그 마음은 조금도 변하지 않소. 채련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요. 서방님, 실은 제가 이 집에 온 데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었답니다. 문수는 조용히 채련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저 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딸이지요. 100년에 한 번 인간 세상에 내려와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저의 소임이랍니다. 사몰래가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문수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살핀다고요? 채련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세상에 참으로 어진 사람이 남아있는지, 가진 것 없어도 그 마음을 팔지 않는 이가 있는지, 저는 그것을 알아보려 여우의 몸으로 산을 떠돌았답니다. 그러다 어르신의 덫에 걸리고 말았지요. 문수는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덫에 걸린 여우를 팔면 며칠 양식이 나오던 상황. 하지만 그는 여우를 살려보냈지요. 서방님은 저를 팔지 않으셨어요. 굶주린 처지에도 다친 짐승을 그냥 보내주셨지요.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에 아직 어진 사람이 남아있음을 알았답니다. 채련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인의 몸으로 서방님을 다시 찾아왔지요. 서방님의 마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끝까지 지켜보려 했답니다. 문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일이 다 나를 시험한 것이었소? 채련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처음엔 시험이었으나 나중엔 아니었어요. 저는 어느새 서방님을 참으로 연모하게 되었답니다. 황부자가 저를 물건처럼 사려 할 때에도 서방님은 목숨을 걸고 저를 지키려 하셨지요. 그 마음에 저는 사람의 정을 배웠어요. 문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지요. 곁에서 지켜보던 사몰래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에 이런 인연이 다 있나.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로구먼. 하지만 채련의 얼굴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문수는 그 낯빛을 놓치지 않았지요. 채련이 무슨 근심이 또 있는 게요. 채련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제 산으로 돌아가야 한답니다. 문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돌아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이제야 모든 오해가 풀리고 함께 살게 되었는데. 채련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인간 세상에 머물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사옵니다. 보름달이 다시 뜨는 밤, 저는 산으로 돌아가야 하지요. 그것이 산신령과 맺은 약조랍니다. 문수는 채련을 붙들고 매달렸지요.
안 돼요. 그대를 보낼 수 없소. 그대 없이 나 혼자 어찌 산단 말이오. 채련은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인들 어찌 서방님 곁을 떠나고 싶겠어요. 허나 하늘의 법도를 어길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날부터 문수는 밤낮으로 애를 태웠습니다. 채련을 인간 세상에 붙잡아 둘 방도를 찾아 헤맸지요. 보름달이 뜰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문수는 마침내 결심했지요. 산신령을 직접 찾아가 빌어보겠소. 채련이를 이곳에 머물게 해달라고 내 무릎이 닳도록 빌겠소. 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방님, 그 길은 사람이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니랍니다. 눈 덮인 벼랑을 넘고 얼음 골짜기를 건너야 하지요.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수의 결심은 굳었습니다. 내 목숨이 아까웠다면 애초에 그대를 지키지도 않았을 것이요. 이튿날 새벽 문수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고 발밑이 자꾸만 미끄러졌지요. 몇 번이고 눈구덩이에 빠지고 벼랑에 매달렸습니다. 칼바람이 살을 내고 눈보라가 앞을 가렸지요. 손끝이 얼어 감각이 사라지고 입술은 시퍼렇게 얼어붙었습니다. 한 발을 떼면 두 발이 미끄러지는 아득한 길이었지요. 그래도 문수는 이를 악물고 올랐습니다. 멈추면 그대로 얼어 죽을 것 같은 추위였지요. 여기서 주저앉으면 채련이를 영영 못 보는 게야. 문수는 채련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힘을 냈습니다. 채련이를 위해서라면 이까지 고생이 되수랴. 한 발 한 발 문수는 눈 덮인 산정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어서야 문수는 산 꼭대기에 이르렀지요. 그곳에는 오래된 산신당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문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산신령님, 미천한 나무꾼 광문수가 감히 아뢰옵니다. 부디 채련이를 인간 세상에 머물게 해 주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산신당 안에서 서늘한 바람이 훅 불어 나왔지요. 낡은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그 안쪽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걸어 나왔지요.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오고 눈빛은 깊은 우물 같았습니다. 바로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었지요. 내가 그 나무꾼이렸다. 목소리가 온 산을 울리듯 묵직했습니다. 문수는 이마를 땅에 조아렸지요. 예, 미천한 나무꾼 광문수이옵니다. 산신령은 문수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을 인간 세상에 붙들어 두고 싶다 하였느냐? 어찌하여 그러하느냐? 문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지요. 채련이를 연모하기 때문이옵니다. 채련이 없는 세상은 제게는 아무 뜻이 없사옵니다. 산신령은 흰 수염을 쓸며 지그시 웃었습니다. 허나 내 딸은 예사 사람이 아니니라. 바람을 부르고 재물을 일으키고 앞이를 내다보는 신통력을 지녔느니라. 내가 탐하는 것이 정녕 그 아이더냐 아니면 그 신통력이더냐. 문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지요. 신통력이라니요. 저는 그런 것은 바라지도 않사옵니다. 채련이가 아무 재주 없는 여인이라 해도 저는 그를 사랑할 것이옵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지팡이를 한 번 굴렀습니다. 그러자 문수 앞에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났지요. 바로 그날 덫에 걸려있던 그 여우였습니다. 이것이 내 딸의 본 모습이니라. 사람의 탈을 벗으면 이렇듯 한낱 짐승일 뿐이지. 그래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겠느냐. 문수는 흰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우를 두 팔로 살포시 끌어안았지요.
채련이 나요. 문수요. 그대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그대를 알아볼 수 있소. 여우는 문수의 품에서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눈가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산신령은 그 광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은 마지막으로 무거운 물음을 던졌습니다. 내 뜻은 알겠다. 허나 한 가지를 더 일러두마. 내 딸이 인간으로 살고자 하면 신통력을 모두 잃게 되느니라. 바람도 못 부르고 재물도 못 일으키고 앞일도 못 보게 되지. 그저 너처럼 가난한 살림에 병들고 늙어 죽는 여느 사람이 될 뿐이니라. 그리하여도 좋겠느냐. 문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지요. 그 눈빛에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산신령님,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이옵니다. 함께 늙고, 함께 병들고, 함께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부부의 정이 아니겠사옵니까? 신통력이 없어 가난한들 두 손 맞잡고 산다면 그것이 복이지요. 산신령은 마침내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지요. 허허허, 참으로 어진 사람이로다. 내 오랜 세월 인간 세상을 지켜보았으나 이토록 마음이 고든 자는 참으로 드물었느니라. 산신령은 지팡이를 들어 문수의 품에 안긴 여우를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흰 여우의 몸이 은은한 빛에 감싸였지요. 빛이 거치자 그 자리에는 채련이 서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얀 무명옷을 입은 모습이었지요. 채련아, 이제 너는 여느 사람과 다름없느니라. 신통력은 모두 거두어 갈 것이니 인간으로 살 거라. 그 고든 나무꾼과 더불어 오래오래 복을 누리거라. 채련은 산신령 앞에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길러주신 은혜 잊지 않겠사옵니다. 산신령은 인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가거라. 그리고 사람의 정을 마음껏 누리거라. 착한 이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르는 법이니라. 그 말을 끝으로 산신령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이윽고 산신당은 텅 비었지요. 새벽 첫 햇살이 산정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지요. 채련이,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맙시다. 예, 서방님. 이제 저는 온전히 서방님의 사람이랍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떠오르는 아침 해가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었지요. 마을로 돌아온 문수와 채련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가진 것 없는 살림이라 잔치할 것도 없었지요. 하지만 삼월내가 발벗고 나서서 이웃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이렇게 착한 두 사람이 짝을 맺는데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어야 하지 않겠나. 한때 문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마음을 고쳐 먹었지요. 황판돌에게 빼앗겼던 땅을 되찾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문수 덕분에 억울함을 푼 것을 알고 있었지요. 곽서방, 그동안 우리가 자네를 오해했네 그려. 자네 색시가 우리 마을을 구한 은인이야. 사람들은 저마다 곡식이며 살림살이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누구는 닭을 가져오고 누구는 무명을 가져왔지요. 가난한 오두막 마당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지요. 혼례를 마친 그날 밤, 채련이 문수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아무 재주도 없는 여인이랍니다. 밥을 지어도 손이 더디고 밭을 매도 서툴 것이에요. 문수는 채련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지요. 괜찮소. 서투르면 함께 배우면 되지요. 내 곁에 그대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것이요. 이듬해 봄, 두 사람은 조그만 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채련은 신통력을 잃어 여느 안악과 다를 바 없었지요. 호미질에 손이 부르트고 떼약볕에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그래도 채련은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요. 서방님과 함께 흘리는 땀은 어찌 이리 달까요? 문수는 그런 채련이 안쓰럽고도 고마웠습니다. 밭일이 끝나면 채련의 부르튼 손을 어루만져 주었지요. 고생이 많소. 다 나 같은 가난뱅이를 만난 탓이요. 채련은 고개를 저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셔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걸요. 산에서 100년을 산 것보다 서방님과 함께한 이 봄이 더 좋답니다. 두 사람의 밭에서는 유난히 곡식이 잘 자랐지요. 신통력 덕이 아니라 부지런히 흘린 땀 덕분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자 곳간에 곡식이 그득 쌓였지요. 문수와 채련은 그 곡식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 어려운 일을 도와야지요. 가난했던 지난 날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문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지요. 채련이 우리한테 이런 복이 다 오는구려. 채련도 아이를 내려다보며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를 닮아 마음이 고운 사람이 될 거예요. 부부는 아이를 애지중지 키웠지요. 가난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이웃 사몰래는 그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지요. 아이고, 우리 손주가 오늘도 이리 예쁘구먼. 친손주라도 되는 양 아이를 어르고 달랬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그런 사몰래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지요. 사몰래가 병들어 눕자 두 사람은 밤낮으로 병간호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서 기운 차리셔요. 저희가 있잖아요. 채련은 정성껏 약을 다려 올렸지요. 사몰래는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팔자에 이런 효자 효부를 다 두는구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 사몰래는 두 사람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 천수를 누렸지요. 세상을 떠나던 날, 사몰래는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사몰래를 친부모처럼 정성껏 장사 지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저 부부는 참으로 사람의 도리를 아는구먼.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야. 한편 마을을 떠난 황판돌은 어찌 되었을까요? 빼앗은 재물을 모두 잃고 거지가 된 황판돌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며 빌어먹었다지요. 그러다 어느 추운 겨울 눈길에서 얼어 죽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의 것을 그토록 탐하던 자의 마지막은 참으로 쓸쓸했지요. 곳간 가득 쌓았던 재물도 죽음 앞에서는 한 줌 눈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지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곽서방네를 보게 착하게 사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가. 문수와 채련의 이야기는 온 고을에 두고두고 전해졌습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다친 여우를 살려준 이야기. 그 여우가 여인이 되어 은혜와 사랑을 되갚은 이야기.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가르쳤지요. 얘야,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을 팔아서는 안 되느니라. 다친 짐승 하나도 함부로 하지 않는 그 마음이 언젠가는 큰 복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란다. 그것은 문수가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가르침이기도 했지요. 이제 문수는 그 말을 제 아들에게 물려주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물처럼 흘러갔지요. 어느덧 문수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채련에 고왔던 얼굴에도 잔주름이 곱게 잡혔지요. 두 사람은 함께 늙어가는 것이 마냥 좋았습니다. 젊어서 심은 나무가 아름드리로 자란 마당에서 노부부는 나란히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곤 했지요. 채련이 산에서 내려온 걸 후회한 적은 없소. 문수가 문득 물으면 채련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신통력을 잃은 대신 저는 사람의 정을 얻었지요. 100년 신선의 삶보다 서방님 곁에 하루가 더 값진 걸요. 문수는 채련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그 손목에는 여전히 옛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요. 덫에 걸렸던 그 여우의 상처였습니다. 이 흉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만나지 못했겠지요. 문수가 그 흉터를 어루만지며 웃었지요. 참으로 신기한 인연이요. 덫이 우리를 맺어줄 줄이야. 채련도 정답게 웃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나 봐요. 그날 제가 덫에 걸리지 않았다면 어찌 서방님을 만났겠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순도순 백발이 되도록 해로했지요. 아들은 자라 어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를 지극히 섬기는 효자였지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 마음씨 고운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두고 이렇게 칭송했지요. 3대가 어질기가 저리 쉽지 않은데 곽서방네는 참으로 하늘이 낸 집안이야. 문수와 채련은 늙어서도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다른 사람이 밤을 새워 간호했지요.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정을 나누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 부부처럼만 살면 무슨 근심이 있으랴. 가진 것 없어도 저리 정답게 사니 저것이 참 복이지.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문수와 채련은 마당의 늙은 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따스한 봄볕이 두 사람의 어깨에 내려앉았습니다. 채련이 문수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지요. 서방님, 저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답니다. 서방님을 만나 사람으로 살고 사람으로 늙었으니까요. 문수는 채련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나야말로 그대 덕에 세상 무엇과도 못 바꿀 삶을 살았소.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부디 나를 찾아와 주오. 채련은 나직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서방님을 찾아올 거예요. 덫에 걸린 여우가 되어서라도 꼭 서방님 앞에 나타나겠어요. 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갔습니다. 하얀 꽃이 피 눈송이처럼 두 사람 위로 흩날렸지요. 그 모습이 마치 그해의 겨울, 처음 만나던 눈밭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세월이 더 흐른 뒤 문수와 채련은 같은 해에 나란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평생 붙어 살던 두 사람은 저 세상 길도 함께 떠난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양지 바른 언덕에 나란히 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있었지요. 그 무덤가에 흰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곤 했다는 것입니다. 여우는 무덤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해가 지면 조용히 산으로 돌아가곤 했지요. 사람들은 그 여우를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우가 예전 그 색시가 아닐까. 부부의 정이 하도 깊어 죽어서도 저리 지키는 게지.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고을에 전해 내려온다지요. 가난한 나무꾼과 흰 여우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새겨둘 것이 있습니다. 문수는 평생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였지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제 마음을 팔지 않았습니다. 굶주려도 다친 짐승을 살렸고 위협 앞에서도 사랑을 지켰지요. 반면 황판돌은 온 마을의 재물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남의 것을 탐하다 결국 제 것마저 잃고 말았지요. 은혜를 아는 마음은 짐승도 사람으로 만들고 욕심을 모르는 손은 빈손이어도 복을 부르는 법입니다.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 사람의 값을 정하는 것이지요. 부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게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